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김용석입니다. 내가 탈모가 있다고 하면 어떤 패턴의 탈모가 있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이야기 드릴 거는 패턴을 가지고 있는, 어떤 특정한 패턴을 가지고 있는 탈모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자, 탈모는요, 크게 우리가 여러 가지 원인에 따라 가지고 종류가 다르죠. 성장기 탈모나 휴지기 탈모, 그다음 원형 탈모, 남자분들이 흔히 많이 고민하는 남성형 탈모와 여성형 탈모, 견인성 탈모, 다양한 종류의 탈모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패턴 중에 가장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탈모가 바로 M자죠. M자 형태의 모양이 들어가서 이 가장자리 부분들이 있는 머리카락이 안쪽으로 점점 들어가면서 M자형 탈모, 그러니까 하나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탈모들을 패턴형 탈모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남성형 탈모와 여성형 탈모가 있죠. 제가 지난번 영상 때 탈모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때 머리카락을 뽑아봄으로 인해 가지고 실제로 내 머리카락이 빠지는지를 테스트하는 자가진단법이 있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탈모를 걱정하시는 많은 분들은 내가 나이가 들었을 때 머리가 M자로 들어가는 건 아닌지, 정수리 부분이 빠지는 건 아닌지, 머리가 대머리가 되는 건 아닌지, 이런 걸 고민을 많이 하시죠. 탈모가 단기적으로 한 번에 확 빠지는 걸 고민하는 게 아니라 1년, 2년, 3년 이렇게 지남에 따라서 점점 내 머리카락이 빠지고 패턴 형태로 머리가 빠지는 것들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죠. 과거에는 남성형 탈모, 여성형 탈모를 분류를 각각 다르게 했어요. 1950년대에 제임스 해밀턴이 처음에 탈모에 대한 부분들을 분류를 하기 시작해서 1단계부터 7단계까지 분류를 하고요. 그 이후에 노우드가 이걸 조금 더 업데이트를 하면서 노우드 해밀턴 스케일이라고 하는 방법이 분류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요, 사실 조금 우리가 의사들이 진단하는 과정에서 되게 좀 복잡해요. 애만 볼 때마다 이걸 비교하고 좀 이런 번거로움이 사실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2007년도에 한 논문이 나왔는데요. 국내 12개 대학에 있는 의료진, 피부과 전문의들이고요. 그 다음에 대한모발학회가 공동 연구를 해서 개발한 한국인의 특성에 맞게끔 만든 새로운 탈모 분류법이 논문에 실렸고요. 상당히 직관적으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도 되게 쉬울 뿐만 아니라 분류 방법도 되게 간편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각각 진단을 할 때도 거의 그 일치하는율이 매우 높아서 이 방법을 현재까지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바로 이게 BASP 분류법이라고 합니다. BA가 바로 뭐냐면 베이직의 앞글자를 딴 BA가 되고요. SP는 스페시픽의 앞글자를 딴 SP가 됩니다. 자, 이게 되게 간단하고 직관적인 분류 방법이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이 집에서도 바로 이렇게 거울을 보시고 내가 어떤 패턴의 탈모인지를 바로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분류를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리고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베이직 타입이에요. 이 베이직은 크게 간단하게 모양만 보고 판단하는 패턴인데요. 첫 번째, 탈모가 아예 없는 사람, 탈모의 패턴이 전혀 없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봤을 때 이 선상의 모양이 M자 형태도 아니고 그대로 일직선으로 가기 때문에 L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바로 뭐냐면 영어로 linear, 자, 선상이라고 해서 선의 모양을 그대로 가지고 간다고 해서 L, 정상이라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만약에 이런 분들이 병원에 오실 때 원장님 저 탈모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는데 막상 보면 머리가 빠지는 개수도 거의 없고 실질적으로 머리에 대한 패턴도 변화가 없는 경우가 되게 많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냥 예방적으로 탈모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예방적으로 약을 먹는 부분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 있거나 이런 부담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그냥 좀 더 지켜보고 관리를 잘 해주다가 특정한 패턴들이 보이기 시작할 때부터 치료를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흔한 게 바로 M 형태죠. 중앙에 있는 헤어라인이 있죠. 이 부분보다 안쪽으로 들어가는 패턴을 보는 건데요. 크게 3단계로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를 우리가 봤을 때 정수리까지 크게 3등분을 했을 때 그 3등분의 첫 앞부분 정도가 들어가는 경우를 M1, 그 다음에 좀 더 진행해서 들어가면 M2, 그 다음에 안에까지 쭉 들어가는 경우를 M3, 이렇게 분류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머릿속에서 M1, 2, 3가 구별이 되시면 어느 정도가 된다는 게 파악이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패턴이 바로 뭐냐면 C 패턴이에요. C는 나이가 들수록 점점 이마가 넓어졌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C1의 경우는 첫 3분의 1 정도 들어가는 경우, 요 정도 들어가는 경우, C2는 좀 더 진행돼서 들어가는 경우, C3는 거의 정수리까지 들어가는 경우가 C3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탈모를 봤을 때 C3는 매우 심한 패턴의 탈모를 보이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말씀드린 게 바로
U 타입이죠. U 타입은 뭐냐면 이 C의 단계를 한 번 더 넘어가는 거죠. C는요, 기준이 정수리였어요. 앞에서부터 정수리까지가 기준점이 되는데 U 타입은요, 바로 정수리를 넘어서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 후두부에 있는 이 융기 부분, 이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요, 크게 가상의 선을 다시 그으면 세 단계로 다시 이렇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U자의 가장 포인트가 되는 첫 앞에가 되는 부분을 U1, 그 다음에 U2, 그 다음 이 융기점까지 거의 다 떨어지는 경우 U3. 자, 그러면 탈모가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 돼서 머리 끝까지 진행이 되는 이런 패턴을 보입니다. U타입은 아주 강한, 아주 심한 정도의 탈모 패턴을 보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약물치료만으로 되는 경우는 사실 힘들고요. 보통 이런 경우는 아주 이제 약물치료뿐만 아니라 모발 이식 또는 더 심해서는 이제 가발까지 싸대는 패턴들이 바로 이러한 패턴들이죠. 자, 방금 제가 베이직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죠. M자 형태와 C자 형태, 그 다음에 U 형태의 이 세 가지 패턴을 보이는 게 바로 베이직 패턴을 말하는 거고요. 탈모, 남성형 탈모의 패턴들이 보면 가장 기본적인 게 바로 우리가 M자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정수리 부분, 바로 이 정수리 부분이 비는 현상들이 생기죠. 완전히 동그랗게 보이는 부분들 있지만 숱이 살짝 부족해지는 게 눈에 띄는 현상들이 보일 때, 아, 나 이제 탈모 시작되는 것 같아. 어느 순간 보니까 머리가 비어 보여. 아, 나 이거 어떡하지? 라고 보통 고민하시는 게 이 정수리 부분에 탈모가 시작될 때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 경우는요, 바로 스페시픽 이 타입에 분류가 되는데요. 벌텍스를 정수리라고 하는데 그 정수리의 V의 앞자를 따서 바로 V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요.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기 시작하면서 살짝 비어 보이는 단계, 바로 V1이 되고요. 아, 좀 많이 좀 비어 보인다라고 싶은 정도가 바로 V2, 그 다음에 아예 없거나 아니면 좀 거의 휑해 보이는 상태, 바로 V3까지 분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스페시픽 타입의 경우는요, 머리카락 자체가 빠진다는 개념보다 머리카락이 많이 가늘어지기 시작하면서 실질적으로 머리가 많이 비어 보이면서 휑해 보이는 패턴들을 보통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성분들의 경우는요, 남성분과는 조금 다른 탈모 패턴들을 보여요. 이런 탈모들은 남성 호르몬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남성분들이 여성분들에 비해서 훨씬 더 증상이 심한 경우가 많죠. 여성분들은 상대적으로 호르몬 양이 적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정도가 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의 탈모 패턴들을 보면요, 전체적으로 이 부분이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기 시작하면서 전체적으로 옅어지는 그 상황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딱 보면 뭔가 조금 살짝 휑해 보이는 정도, 머리카락이 가늘어지면서 전체적으로 머리카락이 살짝 부족해 보이는 정도가 여성분들이 보이는 탈모의 패턴이라고 해서 바로 F, female 패턴이라고 해서 F를 붙입니다. 루드비 분류법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 분류를 그대로 따와서 만든 게 바로 이 F 타입입니다. 머리카락이 가늘어지면서 이 부분이 옅게 보이는 패턴을 보이는 게 바로 F1, 그 다음에 좀 더 중등도까지 보이는 경우 F2, 그 다음에 좀 우리가 연세가 많이 드신 이제 어머니들 보시면은 실제로 여기가 많이 휑하게 보이고 뭔가 사실 상당히 없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F3의 패턴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스페시픽 타입의 경우에는요, 일단 어떤 특정한 패턴을 보인다기보다 머리카락이 많이 가늘어지면서 정수리에 있는 경우를 V, 그 다음에 요 앞에 있는 전체 부분을 보이는 것을 F의 패턴을 보이는데, 여성형 탈모는 주로 많이 보이는 게 방금 이런 패턴을 보이지만 남자들은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M, C, U, V 패턴을 상당히 많이 보이는데, 서양인들의 탈모 패턴과 동양인들의 탈모 패턴들이 약간 차이가 납니다. 서양인들의 경우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가 전형적인 탈모의 패턴들을 많이 보이는 반면에, 동양인들의 경우에는 약간의 이런 패턴과 함께 비정형적인 패턴, 그러니까 남성임에도 불구하고 여성형 탈모의 패턴들이 생각보다 높기 때문에 실제로 과거에 있었던 우리가 노드 해밀턴 분류 방법으로는 이런 패턴들이 분류가 되질 않았죠.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전체적인 패턴을 다 모아서 탈모의 증상들을 그 영어와 숫자의 조합을 이루어서 실질적으로 분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저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숱이 다 풍부하고요, 정수리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탈모 형태가 전혀 진행되지 않죠. 여기 있는 가쪽보다 앞쪽이 나와 있는 패턴, 그리고 약간의 모양이 M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 정수리보다는 앞쪽에서 3분의 1 쪽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바로 M1 탈모 정도. 아, 우울해. 자, M1에 약간 가까운 패턴을 보이고 있죠. 데자뷰 같은데? 이쁘게 좀. 머리를 요 앞부분하고 요 상태를 봤을 때 이 부분이 뒤로 더 들어갔죠. 많이 들어갔는데? 앞쪽 3분의 1 정도, 그러니까 정수리에서
앞쪽까지 기준을 크게 3등분을 했을 때 앞 3분의 1 쪽에 거의 위치했으니까 이 정도면 M1 패턴이 되는 거죠. M1이야. 진짜? 응. 보이시죠? 뱅한 거. 살짝 지금 이제 탈모의 패턴에 조금 머리숱이 조금 없어 보이는 패턴. V1보다는 조금 약하긴 한데 그래도 V1 정도로도 진단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M1, V1 탈모 패턴을 보이는 거죠. 자, 고생하셨습니다. 진단만 하면 중요한 게 아니라 진단을 하고 난데 더 중요한 거는 치료죠. 경한 단계, 그 다음에 중등도 단계, 아주 심한 단계 3단계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아주 심한 단계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C3부터 U1, 2, 3가 있는 경우는 매우 심한 단계죠. 자, 이런 경우는 약물 치료만으로 사실 힘들고요. 약을 먹어야 되는 부분과 함께 그다음 모발 이식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아주 그래도 컨트롤이 잘 안 되는 경우는 가발까지 쓰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중등도 타입을 보이는 게 바로 M3, C2 정도, V3 정도. 자, 이 단계를 기본적으로 중등도 단계로 분류를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탈모약을 복용하는 게 당연히 기본적인 부분이고요. 모낭주의 주사나 이런 다른 치료 방법과 함께 그래도 해결이 잘 되지 않는 경우는 이식까지 다양한 방법의 치료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 이게 대부분의 경우는 증상이 매우 경한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요, 보통 약물 치료를 가장 우선으로 하거나 아니면 직접적으로 좀 더 효과를 빠르게 보게끔 하기 위해서 주사 치료 정도만으로도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 어머니, 아버지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탈모가 있으신 분들의 경우는 부모님이 어떤 형태의 탈모가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고요. 3년, 4년 전에 사진 찍은 거와 지금 사진을 비교해 보니까 머리카락의 패턴들이 분명히 바뀌어 있는 경우, 아니면 어느 순간 누군가가 내 머리가 좀 많이 빠진 것 같아, 너 머리 좀 많이 빠져 보이는데 라고 하는 패턴, 아니면 그다음에 머리를 만졌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머리가 많이 가늘어진 것 같고 안에가 좀 뭉숭 보이는 듯한 느낌이 든다면 패턴형 탈모를 의심을 하게 되고요. 이런 패턴형 탈모는 남성형 탈모, 여성형 탈모 각각의 분류가 되지만 요즘에는 이걸 하나로 다 묶어서 BASP 분류법으로 모두 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되게 간단하니까 탈모가 의심되거나 탈모가 있으신 분들 아니면 머리가 좀 빠지신 분들 제가 말씀드린 오늘 이 방법으로 탈모에 대한 기준, 진단 기준을 본인이 스스로 쉽게 할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고 그 댓글창에다가 나는 어떤 탈모예요 라고 한번 써보시면 사실 여러분들의 탈모에 대한 부분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우울을 하겠다. 그렇지? 오늘 내용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김홍석입니다. 최근 환자분들 중에 탈모가 많이 생겨서 병원에 내원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자, 가을철이 되면 탈모 환자가 조금 늘게 되는데요. 저는 이게 경험적으로 몇 년에 걸쳐서 참 탈모 환자분들은 가을철에 조금 더 많이 오는구나 라는 인식을 제가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현재까지 알려져 있는 데이터들을 보면 탈모와 그런 계절은 크게 연관성이 없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최근 연구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면서 계절과도 분명히 연관성을 보이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자, 탈모라고 하면 우리가 의학적으로 봤을 때 하루에 100개 이상의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양인들의 머리카락의 개수가 그렇게 백인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덜하기 때문에 탈모가 진행이 되면은 머리가 상당히 크게 비어 보이는 현상이 생겨서 서양 사람들에 비해서 탈모가 좀 더 두드러지는 경향을 보이는 거죠. 자,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탈모 기준에 100개라고 하루에 100개라고 얘기하는 거는 보통 서양의 기준을 따라서 100개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탈모로 하고 기준을 봤을 때는 하루에 50개에서 80개 정도만 빠지더라도 탈모의 진단 기준으로 포함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머리카락은 주기가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성장기, 기본적으로 우리가 머리카락이 이렇게 붙어있는 생장기 기간은요, 보통 한 3년에서 5년 정도의 머리카락이 그대로 계속 자라나는 상황이죠. 자, 그러다가 얘네들이 이제 퇴행기, 잠깐 쉬는 시간으로 넘어가게 되고, 이 퇴행하는 단계가 되면 모근에 박혀 있던 것들이 힘이 쭉 빠지면서 이제는 쉬려고 하는 단계가 넘어가는데 이 기간이 상당히 짧아요. 보통 한 3주에서 4주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머리카락 전체에서 찾는 건 되게 힘들고요. 이 상태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바로 휴직입니다. 머리카락은 있지만 실제로는 안에서는 머리가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이 휴지기가 보통 한 3개월에서 4개월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끝이 나느냐? 그게 아니라 퇴행기에서 그 모공 그 자리에서
다시 머리카락이 올라와서 생장기가 시작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한 모공당 머리카락이 나오는 게 보통은 한 10에서 15회 정도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평생 그 머리카락이 유지가 되는 거죠. 이런 털의 주기는요, 동물과 사람은 좀 차이가 있죠. 동물은 털갈이라는 걸 해요. 여름철 되기 전에 털갈이를 한번 하고 겨울철 되기 전에 털갈이를 한번 합니다. 그 이유는 그 계절에 맞게 털이 너무 두껍게 있으면 여름엔 더 덥고 겨울에는 또 털이 너무 얇게 있으면 또 추우니까 거기에 맞는 환경에 맞춰서 털이 이제 바뀌어 나가는 거죠. 동물들의 경우에는요, 모든 털의 주기가 거의 비슷하다 보니까 빠지는 시기와 나는 시기가 비슷해서 동시다발적으로 털이 빠지는 패턴을 보이는 반면에 사람들은 머리카락의 주기가 각각 전부 다 독립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이 한 번에 훅 빠지거나 하는 현상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머리카락에 각각의 생존 주기를 가져가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거죠. 자, 진화론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요, 사람은 분명히 털이 없죠. 진화를 해오면서 우리 몸에는 털이 더 이상 많이 있지 않고 동물처럼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패턴들이 동물들처럼 털갈이를 할 이유가 없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몸이 추운 겨울철이 왔을 때 그 환경에 대비하지 않는 건 아니죠. 사람마다 분명하게 차이가 있는데 분명히 겨울 전에 털갈이를 하듯이 머리카락이 조금 빠지는 분들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게 휴지기 탈모의 일종 중에 하나인 계절성 탈모라고 하는 패턴인데요. 이 계절성 탈모는 조금 다양한 관점에서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밤과 낮에 따라서 빛에 따라서 리듬을 형성하는 것들이 있고 거기에 따른 생활 패턴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좀 더 넓게 보면요, 계절에 따라서도 분명히 어느 정도의 리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름보다는 겨울이 빛의 양이 줄게 되고 그런 빛의 양이 줄므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호르몬의 변화가 생김에 따라서 생기는 우리 몸의 변화들이 생기는 거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증상들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반면에 반복적으로 이런 계절이 될 때마다 머리카락이 좀 더 빠지는 듯한 느낌을 받는 분들도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계절성 탈모는 보통 보면 이런 휴지기 탈모의 한 패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병원에 가장 많이 오는 탈모의 패턴은요, 크게 세 가지 패턴을 가지고 옵니다. 어느 날 보니까 머리가 좀 더 비어 보이고 M자가 생겼고 바로 흔히 말하는 남성형 탈모나 여성형 탈모의 패턴으로 오시는 분들, 원형으로 이렇게 딱 구멍이 생겨서 오시는 원형 탈모로서 일종의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몸에 있는 세포가 어떤 이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내 몸을 공격하는 건데 그 공격하는 대상이 모근인 겁니다. 그래서 그 모근이 염증으로 인해서 빠지는 현상, 그게 바로 원형 탈모가 되는 거고요.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침대에 머리카락이 덮어져 있어요. 머리를 감았더니 갑자기 수채구멍이 머리카락이 막혀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하게 머리가 빠지는 양이 갑자기 너무 많이 보이는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생장기, 퇴행기, 휴지기라고 하는 패턴에서 생장기가 대부분을 분포를 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휴지기로 넘어가는데 갑작스럽게 휴지기로 많이 넘어가면서 머리카락이 빠지는 상황이 급증하는 증상이 생기는 게 바로 이 휴지기 탈모죠. 휴지기 탈모는 어떻게 보면 어떤 특정한 패턴이 보이는 건 아니고요. 어딘지는 알 수 없지만 비특이적으로 머리카락이 빠지는 그런 패턴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보통 이러한 증상들이 생기는 가장 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스트레스를 되게 심하게 받았다든지 다이어트를 너무 무리하게 했다든지 그 다음에 수술을 했다든지 뭔가 열이 나거나 몸살이 크게 나거나 뭔가 신체적으로 큰 문제가 생겼을 때 머리카락 역시 쉬고 싶은 단계로 돌입하는 휴지기로 확 한 번에 돌입을 함으로 인해서 머리카락이 한 번에 많이 빠지게 되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자, 이런 휴지기 탈모는 보통의 경우는요, 처음 자극이 오고 난 뒤에 바로 빠지는 게 아니고 첫 자극이 오고 난 뒤에 보통 한 3개월에서 4개월이 지나고 나면 머리가 본격적으로 빠지기 시작을 합니다. 보통 산모분들이 출산하시고 나면 3, 4개월 뒤에 머리가 확 빠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또 휴지기 탈모 중에 조금 패턴이 다르긴 한데 임신을 하고 있으면 우리 몸은 다 저장을 하려고 하고 뭔가를 이렇게 되게 보호하려고 하는 기능이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머리카락 역시 이렇게 휴지기로 넘어가기보다는 성장기 상태의 머리카락이 되게 많이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보통 정상보다 더 많이 유지가 되다가 출산함과 동시에 호르몬의 변화가 급격하게 생김으로 인해서 이 성장기에 있던 것들의 일부가 휴지기로 확 바뀌는 현상이 생겨서 머리가 우두둑 하고 다시 빠지는 현상이 생기죠. 자, 그 다음 또 하나가 되게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가 탈모인들, 탈모약을 드시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피나스테라이드나 마이녹시딜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보통 이런 약을 복용하거나 발랐을 때 그 이후에 갑자기 머리가 빠지는 증상이 생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바로 이것 역시 쉐딩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자, 어떤 약물에 인해서 머리카락이 다시 나게끔 만들어주는 과정을 통해서
원래 있는 휴지기가 되게 짧아지면서요, 밑에 빠르게 생장기로 넘어갈 때, 그럼 이미 머리카락은 빠져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머리카락이 뒤에서 이제 밀려 올려와야 되는 상황이 생기니까 한 번에 머리카락 주기가 일시적으로 맞아떨어서 확 빠지는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탈모약을 드시고 머리가 더 빠져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바로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죠. 탈모인들한테는 되게 걱정스럽고 우려스럽고 심한 경우는 패닉까지 옵니다. 아니, 이렇게 약을 먹는데 왜 머리가 이렇게 빠지냐고, 그 다음에 내가 이때까지 먹은 것보다 더 많이 빠지는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오시는 경우가 많지만, 이것 역시 일종의 휴지기 탈모 현상 중에 하나로 분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패턴들은 거의 대부분 일시적인 패턴들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약을 먹고 발랐을 때 머리가 빠지는 거 너무 걱정스럽지만 괜찮다고 이야기 드리는 게, 보통 한 달에서 두 달 지나고 나면 이런 증상들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이 빠진 머리카락들이 어차피 빠질 머리카락들을 싹 다 빼고 나면 그 밑으로 새 머리카락들이 쑥 하고 올라오는 겁니다. 탈모를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을 이해하면 탈모약을 복용하시거나 바르고 난 이후에 머리카락이 많이 빠진다고 해서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계절성 탈모는 왜 생기는 건지에 대해 보면은, 여름철에는 강한 자외선의 노출이 있기 때문에 두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죠. 근데 그 상태에서 머리카락이 빠져 있으면 되게 큰 문제가 생기겠죠. 자, 근데 겨울철에는 날씨가 되게 추운 상황에서 다시 되게 추운 환경에 노출되면 두피나 머리카락이나 또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통 이런 계절 때는 보통 머리카락이 잘 빠지지 않는 계절이게 되고요. 여름철이 끝나는 직후에 보통 머리카락이 휴지기로 돌입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여름철 내도록 너무 뜨거운 자외선에 오랫동안 받았던 것도 영향이 되고요. 그 다음에 햇빛이 점점 짧아지기 시작하면서 빛의 양이 줄어들면서 뭔가 우리 몸에서 진화론적으로 오래전부터 인지되어 왔던 그런 신호들이 조금씩 호르몬의 영향을 받아서 생기는 겁니다. 머리카락의 주기가 휴지기로 가장 많이 생기는 경우가 바로 7월 말 정도에 생기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7월쯤에 빠지면 보통 한 3개월 정도 아까 시간이 걸린다고 했죠. 머리가 빠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3개월이라고 했으니까 보통 7월쯤에 휴지가 시작이 되면 점점점 머리가 빠지는 게 눈에 띄는 시기가 보통 9월, 10월, 11월 이 시기 때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는 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패턴들을 보이시는 분들은 조금 아세요. 난 가을 되면 원래 좀 머리가 많이 빠져. 가을 되면 평소보다 조금 더 빠지는 것 같아. 그리고 겨울 되면 괜찮아지는 것 같아. 이렇게 대부분 인지하고 오시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자, 머리카락이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데 갑자기 하루에 100개 이상씩 우두둑 빠져. 자, 그런데 이게 지금 하필 10월, 11월이야. 그럼 이걸 계절성 탈모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진 않다는 거죠. 평소에 내가 빠지고 있는 탈모, 원래 가지고 있는 머리카락 패턴보다 조금 더 빠지는 게 눈에 띈다고 한다면 그냥 계절에 영향을 받는 탈모라고 인지를 할 수 있지만, 갑자기 평소와는 다르게 너무 많은 머리카락이 빠지는 게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반드시 한번 진단을 받아보고 치료가 필요한 단계라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이런 탈모의 패턴들을 조금 더 확인해보기 위해서 헤어 로스나 헤어 쉐딩이라는 단어가 얼마만큼 들어가는지를 조사해본 결과, 나이에 따른 차이는 없지만 계절에 따른 차이는 분명히 있었고 7월에 가장 높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자, 물론 여기에는 조금 변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서칭했던 위치라든지 나라라든지 고도나 위도 이런 것들이 사실 다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다 정확하게 규명을 할 수는 없지만, 이 데이터에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분명하게 계절적으로 탈모의 검색 빈도가 분명히 차이가 나고 뭔가 이런 주기를 보인다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여성형 탈모가 있는 환자분들이 또 이런 주기성 탈모를 패턴을 보이는지에 대한 연구가 있었는데요. 이 역시 마찬가지로 가을철에 상당히 탈모가 높아진다는 데이터가 보고가 됨에 따라서 이런 계절이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는 게 보고가 되고 있는 거죠. 자, 휴지기 탈모는요, 보통 아까 스트레스를 매우 많이 받거나 뭔가 상태가 되게 컨디션이 안 좋아져서 머리카락이 갑작스럽게 훅 빠지는 경우가 6주 이상 지속이 된다고 하면 만성으로 분류가 되는 패턴을 보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반면에, 약을 복용하거나 발랐을 때 일시적으로 머리카락이 빠진다거나 계절적으로 가을쯤에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는 상태는 평소처럼 관리를 해주시거나 좀 기다려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우리가 이렇게 가을철에 그냥 계절성 탈모일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빠지는 패턴이 너무 길어진다거나 양이 너무 많다, 머리 빠지는 수가 너무 많다 라고 한다면 그냥 마냥 지켜볼 만한 문제는 아니고요. 꼭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정확한 진단 받아보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내용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김홍석입니다. 집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탈모 자가 진단법. 오늘 주제입니다. 여러분들, 탈모가 뭐예요? 머리카락이 빠지는 거죠. 근데 이 머리카락이 빠지면 다 탈모라고 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자, 이 탈모의 기준이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보는 탈모의 기준은 하루에 100개 이상의 머리카락이 빠지는 경우 탈모라고 진단을 합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걱정돼서 병원에 오시는 탈모, 바로 대머리 탈모. 남성분들이 머리가 벗겨져서 오시는 경우, M자 생기는 경우, 자, 이런 경우를 남성형 탈모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여성분들이 나이가 드시면서 나 머리숱이 좀 많이 비는 것 같아, 머리가 많이 가늘어졌어, 이런 탈모는 여성형 탈모입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자고 일어났는데 침대에 머리카락이 수북히 쌓여있다. 머리를 감는데 수척구멍이 막힌다. 그리고 빗을 비는데 머리카락이 우두둑 떨어진다. 자, 이런 탈모를 휴지기 탈모라고 합니다. 항암 치료를 하고 난 이후에 머리카락이 빠지시는 분들이 있죠. 그리고 이 치료가 끝나고 나면 다시 머리가 자라나게 되는데요. 그때 항암 치료로 인한 머리가 빠지는 증상, 이 경우는 생장기 탈모라고 합니다. 그리고 병원에 원장님 구멍이 생겨서 왔어요. 동그란 모양의 원형 탈모. 자, 이것들이 너무 많이 생겨서 전체적으로 빠지는 전두 탈모. 머리를 너무 꽉 묶어서 자극이 오랫동안 되면 생기는 견인성 탈모. 그리고 머리 염증 반응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생기는 염증성, 감염성 탈모까지 아주 다양한 탈모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다 고려하지 않고요. 머리 빠지면 다 탈모야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죠. 어쨌든 머리가 하루에 100개 이상 빠진다면 일단 탈모를 의심해 볼 수 있지만 탈모인지 아닌지 좀 감별이 안 된다, 그리고 좀 궁금하다 하시는 경우 집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테스트가 있습니다. 헤어 풀 테스트. 자, 우리나라 말로는 머리를 당겨서 뽑는 테스트라고 해서 머리 당김 테스트입니다. 자, 이 테스트는 상당히 간단하지만 비교적 탈모를 진단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 테스트를 간단히 시행합니다. 이 테스트를 하실 때는요, 엄지, 검지, 중지 이 세 손가락을 이용해서 머리카락을 잡습니다. 그 다음 머리카락을 앞쪽 한 부분, 양옆, 그리고 뒤쪽 네 군데를 정하게 되고요. 잡을 때는 최대한 두피에 가깝게 머리를 잡은 다음 힘을 주고 천천히 뒤로 머리카락을 쓸어내는 듯한 느낌으로 뽑아내게 됩니다. 힘을 주고 갑자기 뽑아버리면 정말로 빠지기 때문에 이 테스트의 의미가 없고요. 이 뽑고 난 이후의 결과가 매우 중요한데요. 이 검사 방법을 했을 때 모든 검사상에서 2개 이하로 일대 탈모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2개 이상이 나오는 경우 양성이다 판단을 하게 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만 드리니까 잘 모르시겠죠? 제가 오늘 바로 시범을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영상 지켜봐 주세요. 시범이요? 시범. 누가 시범이에요? 이유. PD를 안 쳐가지고. 자, 제가 이제 우리 PD를 모시고 검사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PD님 인사하세요. 아니, 나한테는 늘 못한다고. 너무 재밌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나한테는 늘 못한다고 뭐라 하면서 지금 본인은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자, 고개 숙여보고. 갑자기 툭 들어와. 자, 앞으로 보고. 자, 머리 선을. 오우, 이마가. 손바닥이 들어가는데? 자, 이마 선을 중심으로 해서 한 2, 3cm 위를 잡고요. 손가락 3개를 이용을 해서 그냥 푹 잡습니다. 머리 끝을 잡게 되고요. 그대로 힘을 주어서 천천히 이렇게 뽑는 거죠. 뽑으신 거예요? 네. 자, 옆쪽은 바로 측두부. 우리 머리를 중심으로 했을 때 요 옆에 있는 요쪽 부분을 뽑게 됩니다. 그래서 측두부를 잡고
똑같이 천천히 힘을 주면서 뽑게 되고요. 자, 안 나왔습니다. 실패예요? 그러니까 안 뽑으면 탈모가 없는 거지. 자, 그 다음 또 마찬가지로 측두부 부분에 머리카락을 랜덤하게 잡고 똑같이 뽑게 됩니다. 뽑혔나요? 뽑혔어. 뽑히면 안 좋은 거잖아요. 아니, 자, 후두부를 잡고 또 뽑게 됩니다. 선생님 이거 테스트. 근데 나는 보통 그냥 이렇게 잡으면 돼. 이렇게 뽑거든. 머리끄댕이 잡은 거 알죠? 자, 봐봐. 머리를 당겼을 때 검사 결과 음성, 즉 탈모는 없다라는 겁니다. 저 닮은 거. 없는 거죠. 역시 우입있는. 휴지기 탈모는 갑자기 머리가 빠지면서 생기는 증상인데 머리카락이 휴지기, 말 그대로 쉬고 싶은 상태로 돌입해서 머리카락이 빠져 있지는 않지만 머리가 곧 빠지기 전까지의 상태로 있기 때문에 쉽게 뽑히는 상황이 됩니다. 자, 이 머리카락은요, 전체 머리카락의 약 10%가 있으면 정상이에요. 하지만 그보다 더 넘게 되면 일단 탈모의 상태가 더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보이는 빠진 머리카락의 개수가 많아 보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휴지기 탈모가 의심이 될 때 아까 이야기했던 4포인트를 보통 검사를 하게 되고요. 원형 탈모의 경우는 원형으로 분명히 있기 때문에 굳이 테스트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좀 진행하는 경우다고 하면 그 주변부 4군데를 짚어서 테스트를 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남성형 탈모는 주로 M자로 빠지는 경우와 그 다음에 정수리 부분이 빠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뒤쪽 부분은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검사를 해볼 때 의심이 된다고 하면 정수리 부분과 그 다음에 M자가 있는 부분을 뽑아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뽑아보고 난 이후에 머리카락이 최소 2개 이상 빠지게 되면 일단 의심해 볼 수 있고요. 정확하게 진단을 하려면 그 집었던 머리카락의 10% 이상이 되면 정확한 진단이 가능합니다. 머리카락을 뽑았는데 10%라고 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보통 이렇게 세 손가락으로 잡아서 머리카락을 쥐면 5, 60가닥이 잡히기 때문에 대여섯 개 이상이 나오게 되면 무조건 양성인 거죠. 자, 머리를 뽑고 난 이후에 머리카락이 끊어진 경우 있죠. 이거는 카운트를 하지 않고요. 뽑았을 때 모근까지 충분히 뽑힌 것만 카운트를 하게 됩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집에서 직접 이 검사를 해보시고 머리카락이 정말 대여섯 개 이상이 나온다 라고 한다면 분명히 탈모가 의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피부과 전문의에게 진단을 받으시고 거기에 따른 치료를 받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내용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피부보스, 피부를 알려준 남자 김웅석입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주제는요, 바로 탈모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탈모 인구가요, 무려 1000만 명이 된다는 사실. 5명 중에 1명꼴로는 탈모를 가지고 있다. 자, 문제는 난 탈모가 있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고 병원에 내원하는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무려 3년 정도 걸린답니다. 그 전체적인 탈모 인구의 약 3%? 요즘 조금 늘어서 한 5%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 그 정도의 비율로만 여러 가지 진단과 치료를 통해서 적극적인 치료를 좀 하시고요. 나머지 90% 이상의 경우는요, 그냥 집에서 자가적으로 치료하거나 아니면 뭐 마사지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샴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냥 관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또 많은 수는 탈모 치료 그 자체를 그냥 포기하거나 관심이 없는 그러한 경우도 되게 많죠.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한 논문에 따르면요, 병원에 내원하신 분들 중에서 탈모를 치료를 했을 때 탈모가 좋아지는 경우, 자, 탈모가 좋아진다는 것은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만이 주는 게 아니라 실제로 머리가 나서 상당히 머리카락이 풍성하게 보이는 그런 경우까지 다 말하는 건데요, 그런 경우가 무려 90%가 넘더라는 겁니다. 즉, 탈모 치료는요, 적극적으로 하게 되면 상당히 좋은 효과를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남성형 탈모 같은 경우, 우리 흔히 말해서 머리카락도 가늘어지고 어떤 패턴을 보이는 탈모, 이렇게 M자를 보인다든지 머리의 전반적인 게 뒤로 넘어가는 C자 형태를 보인다든지 정수리 부분이 좀 보인다든지 아니면 아예 많이 빠지는 U자 형태를 보인다는 여러 가지 이런 패턴을 보이는 탈모들이 남성형 탈모고, 여성형 탈모의 경우는 남성형 탈모와 원인이 동일하지만 남성 호르몬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성이 그 증상이 덜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전반적으로 그냥 좀 머리숱이 좀 비어 보이는 그런 상태가 생기는 게 여성형 탈모이긴 합니다. 자, 이런 남성형 탈모와 여성형 탈모는 정말 적극적으로 치료하게 되면 상당히 부분들이 호전을 보이기 때문에 실제로 치료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약 먹는 거죠. 근데 약 먹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약을 먹게 되면요, 특히 남성 호르몬 같은 경우는 약을 먹으면 남성 호르몬이 일시적으로 떨어지는 부분 때문에 뭐 성기능자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의 문제를 또 우려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죠. 보통 한 2, 3개월 지나면 돌아온다고 되는데 그것도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꽤 많다 보니까 약을 좀 안 먹었으면 하는 그런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약을 먹는 것 중에서 피네스테로이드라든지 두테스테로이드 같은 이런 성분들은 남성 호르몬 중에 DHT,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이 상당히 증감이 생기는 건데요. 테스토스테론에서 DHT로 넘어가는 이 효소를 억제를 해주기 때문에 전체적인 호르몬의 빈도를 줄여주니까 머리카락이 가늘어지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점점점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요, 치료라고 하는 것은 약을 좀 잘 적극적으로 먹고 하시면 상당히 좋아져요. 특히 탈모라고 하는 거의 의학적인 진단 기준은요, 하루에 100개 이상을 빠지는 걸 말하는 건데 대략 우리가 한 30, 40개 이상만 보여도 하루에 한 100개 정도 이상이 빠지는 것으로 생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건 의학적으로는 탈모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원장님, 저 머리 빠지는 것 같은데요, 지금 탈모예요? 라고 물어보면 그러면 반문을 하죠. 머리카락 지금 많이 빠지세요? 아니요, 안 빠지는데요. 좀 많이 가늘어진 것 같아요? 아니요, 지금 그런 것도 없는데요. 자, 그러면 이건 탈모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정말 많이 여쭤보세요. 특히 20대 초반 분들이 탈모에 대한 걱정, 자, 이런 걱정 때문에 병원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여쭤보시지만 사실 그 부분만 가지고 탈모라고 진단을 내리기는 어렵죠. 탈모에 대한 가족력이 있다 보면 탈모가 생길 확률이 다른 사람보다 높기 때문에 좀 더 그에 대한 부분들을 사실 뭐 예방을 한다거나 관리를 좀 해주는 부분들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치료에 대한 부분들은 뭐 사실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없다는 아직까지 찬반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또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요, 저는 그래도 그냥 약 먹을래요 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즉 탈모가 진행되지는 않았는데 약을 굳이 드실 필요가 없는 상황이에요 라고 말씀을 드려도 저는 예방 목적으로 약을 꼭 먹을래요 라고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이런 탈모 치료제들이 단순하게 피네스테로이드나 두테스테로이드 같은 성분들 말고도 몇 가지 약물들을 좀 조합하는 방법들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긴 하고요. 실제로 뭐 그런 효과를 좀 보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언제까지 약 먹어야 돼요? 저 언제까지 도대체 약을 먹어서 좋아져야 돼요?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보통 한 6개월에서 1년 이상 약을 먹으면 머리카락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풍성해져 있으니까 그냥 지속적으로 약을 나 좀 먹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나 약 먹는 거 조금 지겨운데 이제 좀 힘든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는 우리가 특히 이제 주사 같은 경우 머리카락에 주사를 한 번씩 넣어주면서 모낭주의 주사라고 하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실제로 머리카락을 좀 나오게끔 만들어주는 이런 방법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주 머리가 많이 비어있는 경우, 너무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는 모발 이식도 진행을 하죠. 모발 이식은 전체가 많이 빠져있는 경우를 좀 더 덮어주게끔 만들어주는 데 분명히 도움을 주지만 저는 모발 이식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약을 더 잘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모발 이식을 한 자리는 머리가 잘 유지가 되고 있지만 나머지 부분은 계속 탈모가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되냐면 이식한 그 자리만 남고 나머지 부분은 오히려 탈모가 계속 진행되는 패턴을 보인다면 나중에 더 모양이 좀 안 좋아지는 그런 경향을 좀 보일 수 있어서 특히 좀 약을 더 잘 먹어줘야 됩니다. 즉, 약 먹는 걸 피하려고 모발 이식을 했는데 그 결과가 너무 심한 분들의 경우에는 그렇게도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오래 약을 더 잘 먹어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그게 아니라 모발 이식을 그냥 여기 상태에서 조금만 부분적인 라인만 조금 해결하면 좋겠어 이런 분들의 경우는 모발 이식을 하더라도 굳이 약을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치료 방법들이 포함이 되고요. 요즘엔 이 모발 이식도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죠. 아무래도 머리카락을 갖다가 하나하나 구두부에서 떼가지고 앞으로 이식을 해서 옮겨 심는다는 거는 뭐 적게는 1000, 많게는 뭐 3000모까지 심는 그 노력과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고 수술 시간도 상당히 길다 보니까 이걸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자, 그럼 이런 부분들을 좀 해결하게끔 하기 위한 것들 중에 하나가
미세 자가모낭 줄기세포 주사라고 불리는 이러한 시술들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모든 걸 다 하나하나 이식하는 방법은 아니고요. 머리카락에 있는 그 줄기세포 부분만을 잘 추출해서 그 부분을 다시 머리 전체적으로 주사를 하게 되면 그 줄기세포를 직접 이식을 했기 때문에 줄기세포로부터 다시 다양한 이런 역할들을 통해서 머리카락이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자극을 해주는 방법입니다. 자, 이런 치료들은요, 머리카락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빠지지 않고 막 시작되는 부분들이 고민되시는 분이라든지, 탈모가 있는데 탈모가 아주 심한 게 아니라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라든지, 또 약을 계속 먹어야 된다는 부담감이 좀 크신 분들이 약을 최소한으로 좀 먹고 이런 치료를 통해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들이 깊으신 분들한테는 이러한 방법들도 요즘에 추천되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경우는 아무래도 호르몬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여성분들의 경우는 처음부터 약을 막 적극적으로 먹기는 사실 조금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성분들의 경우는 주사치료라든지 아니면 좀 바르는 약을 좀 더 잘 활용해서 여성형 탈모에 대한 부분들을 치료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모낭 주주사 같은 이런 시술 방법들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머리카락이 잘 올라오게끔 하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는 같은 탈모라고 하더라도 약간의 그 치료 방법에 차이가 있기도 합니다. 정말 약으로 해결하는 방법부터, 그 다음 우리가 모낭 주위 주사, 모발이 직접으로 이식을 하거나 아니면 이 줄기세포 그 자체를 전체적으로 머릿속에 다시 추출해서 아주 고농도에 대한 줄기세포를 주사를 해서 이식하는 방법에 대한 다양한 치료 방법까지, 이런 탈모 치료에 대한 방법들 처음부터 너무 고민만 하지 마시고 실제로 정말로 좋아질 수 있고 실제로 좋아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고민들을 단순하게 마음만으로 고민만 하고 인터넷으로 찾아서 공부를 아무리 해본들 사실 정말 그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진단하고 치료하고 이런 과정들이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치료에 적극적으로 임하신다면 오히려 아주 단기간 내에 상당한 머리카락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니까 여러분들 탈모 좀 걱정되시는 분들 그냥 고민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탈모는 각각의 원인에 따라서 종류가 상당히 다르죠. 자, 그 중에 남성형 탈모, 여성형 탈모 이런 것들은 호르몬의 영향을 받으면서 모근에서 나온 머리카락들이 점점점 가늘어지기 시작해서 머리가 빠지는 현상. 대부분 이러한 탈모들은 독특한 패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M자로 빠진다든지 위가 좀 비어 보이는 O라든지 뒤로 밀린다든지 우리가 정수리가 비어 보인다든지 너무 많이 빠지는 U자 형태로 바뀐다든지 뭐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는 탈모들이 보통 호르몬과 관련된 탈모이죠. 자, 그런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계절과 관련된 탈모, 이거는요, 동물들이 털갈이하는 시기, 즉 뭐냐면 겨울을 대비해서 털이 한번 쑥 빠지기 시작을 하고 다시 겨울털로 바뀌어지는 그런 시기에 맞춰서 바뀌는 것처럼 또 사람 역시 그런 패턴들을 약간은 가지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런 패턴들의 탈모가 그냥 보통 일상적으로 정상 범위 내에 들어가지만 실질적으로 이보다 더 많이 훅 빠지는 게 보인다. 갑자기 자고 일어났더니 침대가 되게 검해졌어요. 수채구멍이 막혔어요. 갑작스럽게 빠지는 탈모, 바로 급성 형태의 탈모, 우리 휴지기 탈모라고 합니다. 근데 이 휴지기 탈모는요, 급성 형태도 있지만 상당히 오래 만성적으로 머리가 오랫동안 빠지시는 분들도 계시는 거죠. 자, 이런 경우는 호르몬에 의한 탈모랑 약간 감별이 잘 안 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이 둘이 동시에 있는 경우도 꽤 많다 보니까 그냥 탈모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되게 좀 애를 먹는 경우가 있죠. 호르몬에 의한 탈모, 남성형 탈모 같은 경우는 탈모 약을 좀 복용을 하면 기본적으로 호르몬에 대한 부분들이 컨트롤이 돼서 상당히 많이 좋아지는 부분들도 있지만, 이렇게 두 가지가 동반되고 오면 실제로 하나는 해결됐지만 하나는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의 치료는 조금 더 다른 부분이라는 겁니다. 보통 이런 휴지기 탈모는요, 급성 형태의 탈모도 있고 만성으로 가는 탈모도 분명히 있지만, 이 휴지기 탈모의 가장 대표적인 사실은 원인은 스트레스에 대한 부분인 거죠. 탈모의 원인 중에서 교과서를 보면요, 스트레스한 탈모, 휴지기 탈모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거기에 보면 어떤 약물이라든지 아니면 수술을 했다든지 아니면 몸이 되게 아팠다든지 아니면 되게 큰 정신적인 그런 스트레스를 받고 난 뒤에 머리카락이 빠진다, 이런 분들도 있고요. 우리 출산하고 나시고 나면 아기를 낳고 난 뒤에 뭐 한두 달 있다가 머리가 갑자기 확 빠졌어요,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바로 이 휴지기 탈모가 바로 그런 특징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다 탈모가 오는 게 아니죠. 분명히 어떤 사람들은 탈모가 안 생기고 어떤 사람들은 탈모가 생긴단 말이죠. 자,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 몸이 그 스트레스를 얼마만큼 잘 버텨내는가에 따라서 머리카락이
이렇게 빠지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머리가 전혀 빠지지 않는 부분들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병원에서 하는 뭐 주사를 맞는 모낭주의 주사라든지 요즘 보톡스도 좀 하게 되고요. 여러 가지 뭐 엑소점이라든지 PRP라든지 레이저라든지 이런 다양한 치료를 하게 되면 빠르게 좋아지는 탈모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실제로 치료 방법에 대해서는 뭐 되게 적극적으로 치료가 좀 필요하죠. 사실 이게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홈케어 관리 방법으로 이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을 잡기란 사실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병적인 탈모, 누가 봐도 너무 많이 빠지고 있는 그 상태가 우리 몸의 컨디션의 어떤 상태를 넘어선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관리나 이런 것들을 내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정도로는 사실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치료하면요 대부분 다 좋아집니다. 그래서 탈모가 좀 있다고 생각이 드시고 머리가 많이 빠지는 그런 상황에서는 약간의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죠.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관점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관점인데요, 바로 스트레스에 대한 부분입니다. 큰 육체적인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머리카락이 빠지는 상황이 생겼다. 그럼 내가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도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지 못한 경우가 실제로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게 됩니다. 요즘은 다양한 검사 방법을 통해서 실제로 그 지표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많이 하는 검사 중에 하나가 HRV, 우리가 심박의 변이를 측정하는 그 방법을 통해서 그때 기본적으로 스트레스의 정도를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계의 밸런스를 본다든지 우리 몸에서의 토탈 에너지 상태를 보아서 에너지 상태가 많이 떨어져 있는 정도를 보면 뭔가 에너지가 떨어져 있으면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도가 떨어져 있구나라고 하는 걸 약간 유추해 볼 수 있죠. 스트레스 호르몬 검사를 해보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꽝 하고 높게 뜨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 급성 스트레스 상태다 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고요.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너무 낮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되게 어떻게 생각하냐면 스트레스가 안 받는 거 아니에요? 스트레스 없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우리가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요, 우리 몸에서는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의 모든 자극을 견뎌내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잠을 자고 눈을 뜨는 순간 눈으로부터 이제 빛이 들어오게 되고요. 소리라든지 이런 걸 듣게 되고요. 촉감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죠. 자, 뭐냐면 이 스트레스라는 표현이 우리는 그냥 스트레스 받아, 스트레스 때문에 너무 힘들어, 그런 쪽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여기서 말하는 스트레스의 의미는 나한테 들어오는 모든 자극 그 자체를 그냥 스트레스라는 표현으로 쓰게 되는 겁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왔을 때 우리 몸에서 이것들을 견뎌낼 수 있게끔 분비되는 호르몬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쉬울 겁니다. 자, 그럼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너무 높아? 그럼 사실 내가 너무 스트레스 지금 급성 받고 있는 상태인데,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너무 낮다는 건 실제로 내가 스트레스를 안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런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평온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외부로부터 받는 기본적인 자극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자극조차 내가 받아낼 수 없는 상태, 즉 호르몬이 더 떨어져 있는 상태, 즉 호르몬이 결핍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특히 어떤 경우에 많이 나오냐면 만성 스트레스 증후군이라고도 하고요, 부신 기능저하증이라는 경우에 상당히 이런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모든 게 의욕이 없어요. 축 처지죠. 에너지를 못 만들어내니까. 자,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만성 스트레스 증후군이라고 하는 그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이 만약에 내가 어떤 외부 아까 큰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견뎌내는 힘이 없죠. 그러면 머리카락이 훨씬 더 많이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모발 미네랄 검사라고 하는 검사를 합니다. 머리카락을 이렇게 막 잘라내요. 잘라서 3개월 정도에 우리가 일단 미네랄을 분석을 하는 거거든요. 이 분석을 해보면 어떤 패턴들을 좀 보냐면 제일 먼저 중금속, 뭐 수은이라든지 비소나 나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되게 중금속의 수치가 되게 내 몸에 얼마만큼 침착되어 있는지 그걸 보는 거고요. 상당히 그 수치가 유의미 있게 높은 경우라고 하면 이런 것들이 되게 우리 몸을 만성적으로 염증을 유발하게 되는, 그리고 탈모 같은 경우도 더 악화시키게 되는, 만들어주는 하나의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미네랄들의 그 상태를 보고요, 그 상태의 비율들을 찾아보면 그 상태가 만성 스트레스인지 급성 스트레스인지, 그리고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도가 높은지 낮은지를 전반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량적으로 내가 얼마만큼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내가 내 몸이 지금 어떤 상태라는 걸 어렴풋이 대략 어느 정도 그 그림이 쫙 나오게 되죠. 탈모 치료의 가장 기본은 모근에 대한 부분의 치료,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과 함께
내가 가지고 있는 외부적인 환경적인 요인들, 특히 휴지기 탈모, 최근 들어서 머리가 갑자기 많이 빠진다고 호소하시는 그런 분들의 경우는 이런 검사를 통해서 내 몸의 스트레스 정도라든지 이런 레벨들을 체크를 하고 그걸 확인한 다음에 그게 정말로 내 몸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의 교정을 적극적으로 해주게 된다면 이런 부분들이 원인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죠. 탈모의 원인들이 너무 많아요. 하지만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탈모, 내가 컨트롤이 가능한 부분이라는 거죠. 수치가 너무 높거나 낮거나 하면 부족해져 있는 미네랄을 보충을 하게 되고요. 중금속이 너무 많은 경우라고 하면 이 중금속을 떨어뜨리기 위한 치료를 하게 되고요. 에너지가 너무 많이 떨어지면 에너지를 끌어올리는 방법의 미네랄 복용을 함으로 인해서 내 몸의 에너지 상태를 점점 올리고 그 다음에 내가 외부로 받는 스트레스에 대해서 저항도를 높이면서 그런 탈모 치료를 동시에 하게 되면 탈모는 탈모대로 치료가 되고 스트레스에 대한 부분들의 저항도가 높아짐으로써 다시 재발할 수 있는 부분들의 비율은 낮춰주게 되는 그런 개념인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접근하는 방식이 바로 기능의학이라고 하는 접근 방식인데요. 내가 몸에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의 원인들을 좀 더 찾아내고 그런 것들을 교정하는 것. 즉, 우리가 원인에 대한 결과 이렇게 해서 뭔가 딱딱딱 나와 있는 약들을 주는 건 당연히 할 수 있지만 그 베이스에 깔려있는 내 몸의 상태까지 컨트롤함으로 인해서 실제로 내 몸이 더 건강해지고 그 다음에 이런 탈모 치료를 했을 때 훨씬 더 이러한 부분들이 재발하지 않는 쪽으로 가게끔 만들어주면 일석이조, 일거양득. 어려운 또 한자 표현 썼습니다. 네. 실제로 남성형 탈모나 여성형 탈모 이런 부분들에 모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호르몬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면 호르몬에 대한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과 이런 스트레스에 대한 부분들을 또 적극적으로 함께 치료한다면 훨씬 좋은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건강도 챙기는 겁니다. 우리 몸의 상태를 건강하게 만들어줘서 내 몸에 있는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도를 되게 높여주고 실제로 스트레스 상태를 되게 낮춰서 내 몸을 점점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미네랄들을 복용한다면 결국은 이러한 몸 컨디션 상태가 탈모가 진행되게끔 해주는 상태를 좀 눌러주는, 억제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간접적으로 상당히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저는 마그네슘을 추천해드립니다. 보통 좀 무기력하신 분들, 특히 30대 이후에 좀 더 많이 피곤하고 너무 자고 해도 아무것도 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은 마그네슘을 좀 잘 드시는 것도 상당히 도움되세요. 마그네슘은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사이클의 가장 위에 있는 아세틸 코엔자임 A에 딱 영향을 줘서요. 실질적으로 에너지가 잘 돌아가게끔 만들어주는 원동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마그네슘 드시는 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하시면 되고 하루에 한 번 정도 처음 복용하셨다가 괜찮으면 2번에서 3번까지 복용을 하게 하는데 이 경우는 보통 저는 검사를 하고 그 수치와 레벨에 따라서 좀 양을 증량하는 편이고요. 그런 검사를 하지 않으셨다면 기본적으로 한 번 정도 복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또 코엔자임 Q10이죠.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미네랄이 돌아가게끔 만들어주는 그 아까 에너지 아세틸 코엔자임 A에 영향을 주는 그런 부분이어서 코엔자임 Q10도 되게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되게 중요한 게 미토콘드리아에서 ATP 에너지를 만들어낼 때 전자가 막 이동을 하는 막 이런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때 필요한 게 비타민 B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타민 B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복합제로 우리가 영양제 부분은 복합제로 들어가 있는 그런 제형도 있지만 단독 제형으로 비타민 B가 있는 것들을 따로 복용하시는 것도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이거는 탈모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기보다 아까 말씀드렸던 건강 전반적으로 에너지를 도와주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영양제 중에 하나 바로 비타민 D입니다. 이 비타민 D는 우리 몸에 마치 호르몬처럼 영향을 주면서 대부분 탈모 환자들한테 봤더니 비타민 D 수치가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더라. 그리고 우리 몸의 대사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 몸의 건강 상태도 끌어올리고 우리 몸의 대사 상태도 상당히 좋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부분이다 보니까 비타민 D 역시 복용을 좀 하시는 게 좋고요. 내가 햇빛을 잘 안 본다 뭐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2000에서 5000 유니트까지 저는 권해드리는데 검사를 해보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한 80%가 30 이하로 다 떨어져 있고요. 내가 평소에 한 5000 먹고 있어요 하시는 분들이 보면 간혹 40에서 50 정도의 수치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간간히 접하게 됩니다. 비타민 D 수치가 전반적으로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비타민 D 꼭 챙겨 드시는 거 잊지 마시고 수치를 조금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한 5000 IU 정도 복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5000 IU가 너무 많으면 과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처음 드시는 분들은 2000에서 3000 정도로 꾸준하게 챙겨 드시는 게 좋고요. 검사를 한번
한번 해보실 기회가 있어서 검사를 해보시고 그 수치를 레벨을 정확하게 한번 체크를 하면 5천까지 이렇게 조율해서 먹는 거는 상의를 해서 운동에 복용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탈모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할 때 제가 이렇게 기능학적으로 접근해서 탈모를 치료해보면 제가 되게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처음에 환자분들은 예? 뭐 피부과 쓰는 것도 하세요? 아니, 뭐 이거 왜 해야 돼요? 자, 이런 쪽의 이야기를 참 많이 하시는데 접근을 하다 보시면 나중에 스스로 알아서 미네랄 챙겨 드시고요. 원장님 더 어떻게 제가 또 유지해야 돼요? 관리해야 돼요? 왜? 내가 컨디션도 좋아지고요. 그럼 내게 뭐 무기력 같은 게 사라지기 시작하고요. 뭔가 에너지도 좀 나고 좀 많은 사람이 좀 더 액티브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막 되게 피곤한 것도 사라지니까 되게 좋아요. 자, 그러면 되게 뭔가 에너제틱해지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머리카락도 탈모가 진행되는 부분들이 좀 줄어들 수 있다. 아, 그러면 정말 좋은 거죠. 자, 이것만 한다고 해서 탈모 치료가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탈모 치료만 하셔도 충분히 되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탈모 치료를 반복을 했지만 할 때만 좋아지고 끝나면 다시 나빠지고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특히 이런 기능학적인 부분들을 함께 접근해서 반드시 이런 부분들을 교정한다면 탈모 치료를 좀 더 탄탄하게 그리고 내 건강 상태까지 챙길 수 있는 그런 치료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탈모 치료 중에서 특히 좀 답답하시고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이런 기능학적인 접근 방법으로 치료를 해보시는 것도 매우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 내용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이게 상당히 생각보다 오래된 시술이거든요. 2013년도부터 시술이 유럽에서 시작이 됐고요. 전 세계 한 60개국에서 지금 현재 시술이 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지금까지 10여 년 동안 무려 70만 케이스의 시술들이 있었는데요. 상당히 급격하게 시술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시술 방법 중에 하나죠. FDA에서 현재 승인 나 있는 것들은 피나스테리드 약 먹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뿌리는 미녹시딜, 현재 이 두 가지로만 있지만 사실은 그 두 가지로 시술을 하기에는 너무 기간이라든지 노력이라든지 너무 오랫동안 걸리는 부분의 문제,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실제로 다양한 방법들이 사실 동원되고 있는 거죠. 보톡스, 직접 머리에 보톡스를 넣어서 상당히 또 요즘에 각광을 받고 있다는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이 보톡스 시술뿐만 아니라 요즘에 다양한 정말 많은 시술들이 활용되고 있는데 주베룩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좀 이따 제가 그 기전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리제너레이티브라고 하는 시술은요, 우리가 귀 밑에, 바로 귀 뒤쪽에 있는 우리가 머리 앞쪽 부분, 이 부분에 있는 머리카락에 있는 줄기세포를 다시 이쪽으로 이식하는 방법인데요. 이 부분은 호르몬의 영향을, 남성 호르몬의 영향을 받지 않죠. 우리 흔히 남성형 탈모의 패턴들을 보면 제일 심한 패턴이 어떻게 돼요? U자, 이렇게 딱 U자까지, 요 뒤에까지 딱 오는 U자까지 오죠. 즉, 요 밑으로는 호르몬의 영향을 받지 않는 부분, 위로는 호르몬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 즉 요 귀 뒤에 있는 요 부분은 전혀 호르몬의 영향을 받지 않는 부분들의 줄기세포가 있는 겁니다. 모근의 구조를 한번 보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 모근이 딱 박혀있는 그 부분을 우리가 헤어벌브라고 하는데요, 그 모유두 아래는 엄청 혈관들이 많이 발달돼 있죠. 이런 남성형 탈모, 여성형 탈모는 남성 호르몬의 영향을 받는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난번 영상에서 DHT가 상당히 그 자리에 상당히 많아지게 되고요, TGF-베타가 상당히 늘어나면서 그 주변에 미세한 염증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점점 사이즈는 줄어들기 시작을 하고요, 그 사이즈가 줄어들고 점점 섬유화가 되는 과정들이 생기면서 머리카락이 점점 가늘어지고 빠지는 현상이 생기는 게 남성형, 여성형 탈모들의 패턴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래서 보톡스가 근육을 상당히 이완시켜줘서 좀 풀어줘서 그런 부분들을 희석시켜준다고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리제너레이티브는 어떤 원리냐면, 상당히 여기 있는 부분들은 모근까지 상당히 전부 다 추출을 해서 그것을 전부 다 갑니다. 다 갈아서 실제로 그걸 그대로 다시 앞쪽으로 이식을 하는 방법을 쓰는데, 거기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머리카락에 있는 모근에는 줄기세포가 있는 자리가 중간쯤 어딘가에 있습니다. 중간쯤 어딘가에 있고요, 모유도 그 부분에서는 머리카락이 계속 자라게 만들어주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남성형 탈모나 여성형 탈모가 진행될 때는 이 줄기세포에서 이렇게 세포가 이제 그 모유두 쪽으로 세포가 잘 전달돼서 분화가 돼서 머리카락이 잘 만들어지는 세포가 잘 만들어지게끔 유도하는 전구세포라는 게 있습니다. 프로제니터 셀이라고 하는 전구세포가 가줘야 되는데 이 신호가 툭 끊어져 버려요. 그래서 많이 만들어질 수 없는 환경이 딱 만들어지면서 실제로 머리카락이 이제 점점 만들어진 양이 줄고 짧아지게 되는 현상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줄기세포는 남아있는데 그 신호가 계속 못 가는 거야. 그 신호가 계속 못 가니까 그쪽에서 머리카락이 잘 못 만들어지게끔 환경이 조성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호르몬의 영향을 받지 않는 부분에 있는 줄기세포들은 그 신호가 잘 가는 곳이에요. 길이 잘 뚫려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 신호가 잘 되는 세포들이 전부 다 그걸 다 섞여 놓으면, 세포를 갈면요, 그 주변에 있는 환경, 그 다음 전부 다른 것들이 다 섞여서 여러 가지 물질들이 만들어지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죠. 그 상태가 앞쪽으로 이식을 하게 되면 그 신호를 땅 하고 전달해 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윈트 베타카테닌 신호 전달 체계라고 하는 그 신호 전달 체계가 있는데, 그 신호 전달 체계가 활성화가 되면서 바로 전구세포가 아래로 내려가고 머리카락이 잘 만들어지는 환경들을 조성시켜주는, 바로 그게 이 리제네라 액티바의 원리입니다. 자, 주로 그러면 이런 리제네라 액티바 어떤 분들한테 좋냐면, 특히 여성분들, 갑자기 머리가 좀 많이 빠지시는 분들, 스트레스 때문에 머리가 많이 빠지시는 분들, 좀 머리가 좀 휑해 보이고 좀 이런 라인들이 좀 없어 보이는 분들이 있죠. 좀 많이 비어 보여요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헤어 라인 자체가 조금 더 무너져서 조금 보기 싫어요. 근데 이식하려면 조금, 이식할 정도는 좀 아닌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드시는 분들한테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남성분들 중에서 지금은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부터 우리 엄마 아버지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머리가 너무 빠지는 게 싫은 거야. 난 탈모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 아예 그때부터 먹습니다. 머리가 안 빠졌지만. 그래서 머리가 안 빠졌지만 그때부터 계속 나는 약을 먹어서 머리가 절대 안 빠지고 싶어, 이런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에도 예방적 목적으로 시술을 해주는 것도 도움됩니다. 당장의 결과는 없지만 실제로 그렇게 머리 빠지는 빈도나 이런 신호들은 계속 좋은 쪽으로 하기 때문에 약을 좀 덜 먹을 수 있는 방법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자, 그렇다고 해서 약을 먹지 않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런 줄기세포를 자극을 하고 상당히 많이 좋아져서 환경을 좋게 만들어 주었지만, 실제로 아직은 호르몬의 영향도 받고 여러 가지 다른 원인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복합적인 원인들 중에 여러 가지를 동시에 보통은 좀 해결해 나가면서 하나씩 먹는 약들을 조금씩 줄여 나가 보면서 잘 관리하고 유지할 수 있는 방법들로 끌고 나가는 거죠. 주베룩을 피부에 시술했을 때 가장 좋은 결과가 뭐냐면 줄기세포를 자극한다는 거였죠. 줄기세포를 자극해서 노화된 섬유화세포가 다시 젊은 섬유화세포로 만들어주게끔 새로운 섬유화세포가 만들어지면서 그 환경 조성이 되게 좋아지게 만들어줬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두피도 마찬가지로 그런 주베룩 시술을 하게 되면 주변 환경, 나이가 들거나 여러 가지 호르몬의 영향, 환경들의 변화들이 되게 오랫동안 있어왔던 것들이 되게 좋은 쪽으로 방향이 바뀌게 되죠. 정말 좋은 씨앗을 완전 항무제다 그냥 심어버리면 그게 물론 자랄 수는 있겠지만, 정말 털을 잘 갈아놓고 물도 잘 빼지게 만들어 놓고 뭔가 환경을 잘 조성을 해준 상태에서 그 씨앗을 심는다면 훨씬 더 그 환경이 더 좋아지는 거, 더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자, 줄기세포를 여기에다 이식을 한다들 했을 때 그 앞에 있는 상태 환경이 너무 좋지 않게 되면 사실의 시술의 결과들이 물론 효과는 있겠지만 좀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은 아닌 거죠. 자,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주베룩 이러한 시술들을 먼저 하는 겁니다. 하고요. 그 다음에 리제네라 같은 시술들을 하고 다시 조금 더 보톡스나 주베룩을 조금 더 관리해주는 방법으로 묶어나가면, 이게 이러한 경우를 결정하는 거는 탈모의 진행 정도, 그 다음에 심한 정도, 그 다음에 나이라든지, 그 다음에 탈모를 할 때 어떻게 우리가 치료했던지 여러 가지 이런 과거력들을 전부 다 모아서, 그리고 현 상태를 평가했을 때 이런 전자체 여부나 이런 것들을 다시 결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리제네라 액티바라고 하는 그 시술 단독으로도 효과는 있지만 우리가 약간 조금 더 복합 시술로 좀 더 하고 약 먹는 빈도나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조금 줄여볼 수도 있는 거고요. 이게 훨씬 더 머리 두피의 환경을 엄청 좋아지게 만들어주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 환자분들 반응도가 한 3개월, 6개월 넘어가면서부터 되게 좋아지는 걸 되게 많이 느껴 하시고, 실제로 머리에 힘이 좀 난다거나 전반적으로 좀 건강해지는 느낌, 머리카락이 정말 좋아진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도 이런 리제네라 같은 시술들을 고려할 때 내가 정말 이게 정말 나는 저항증이 되는지 여부, 이거 사실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오셔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고요. 예전에는 매주 병원에 와서 20회, 30회 이렇게 주사를 맞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끊으면 또 나빠져. 그럼 되게 힘들잖아요. 방금 리제네라 같은 시술과 보톡스라든지 주베룩 같은 시술들은요, 한 달, 3개월 이런 식으로 간격 텀들이 되게 길기 때문에 시술 후에 경과를 보는 기간도 되게 천천히 보면 되고요. 그럼 내가 그만큼 또 이 탈모에 되게 집중하는 시간과 비용들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리제네라 같은 시술들은 영구적인 건 아닙니다. 자, 그리고 한 1년 정도 좀 지나고 나면
또 그 상태에서 또 조금 더 진행되기 때문에 또 부족하면 또 재시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리 차원에서 1년에 한 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걸 막 2번, 3번 정도 해서 매년 이렇게 좀 지켜보는 이런 다양한 경과 방법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말 많은 데이터들이 나와 있고 연구들도 나와 있는 걸 봐서는 급격하게 전 세계적으로 이 방향들이 되게 지금 관심이 있고 정말 많이 늘어나는 시술이라고 생각하고요. 한국에서도 지금 계속 이 리지널 액티바이 시술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정말 궁금하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병원에 문의하셔서 한번 정확하게 상담 받아보시면 도움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보톡스라고 하는 거는요, 보통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상당히 많은 탈모 중에서 현재는 남성형 탈모와 여성형 탈모, 즉 호르몬과 관련된 탈모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지금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사실 우리가 남성형 탈모나 여성형 탈모는 성별만 다른 거지 기본적으로 그 기전은 동일하거든요. 남자가 남성 호르몬이 훨씬 많다 보니까 그 변화의 강도가 여성분들에 비해서 훨씬 더 그 증상이 심해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독특한 패턴을 가지고 간다고 했죠. M자로 빠지는 경우도 있고 뒤로 밀려서 C로 가는 경우도 있고 이쪽 뒤에 정수리가 비어 보이는 부분, 이렇게 전체가 빠져 보이는 부분, 여성분들은 이쪽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수리 이 부분 전체가 좀 휑해지는 그런 패턴들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패턴에 대한 탈모들이 생기는 게 대부분 호르몬에 의한 탈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탈모의 특징은 머리카락이 가늘어진다는 것에 있습니다. 어느 순간 보니까 머리카락이 상당히 많이 가늘어졌어요. 가늘어지고 보니까 어느 순간 머리가 좀 많이 휑하고 비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런 탈모의 패턴들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머리카락이 가늘어진다는 건데, 호르몬에 의한 영향으로 인해서 이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게 되는 겁니다. 테스토스테론이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호르몬으로 이제 바뀌게 되고, 이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은 우리가 흔히 모근의 끝에 있는 이 모유두 부분에 DHT가 꽉 모여 있거든요. DHT가 많아짐에 따라서 이로 인해서 TGF-베타1이라고 하는 물질을 분비를 하게 됩니다. 자, 이 물질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가 탈모에 머리카락의 주기라는 게 있잖아요. 주기 중에서 되게 지금 현재 우리가 머리카락이 그대로 붙어있는 이 형태, 생장기라고 하는 거고요. 그게 갑자기 나중에 퇴화가 돼서 우리가 휴지기로 넘어가는 이런 단계의 사이클을 가지고 가는데, 각각의 머리카락은 다 각각의 고유의 사이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몇 년에 걸쳐서 계속 그 머리카락이 유지가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가, 자, 아까 이 TGF-베타1이라고 하는 물질이 확 늘어나게 되면요, 바로 이 생장기에서 바로 휴지기로 훅 넘어가는 단계로 전환이 되어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 갑자기 그 전환이 빨라지니까 머리가 빠지는 쪽으로 점점 상태가 바뀌게 되고요. 자, 그리고 그 주변, 모낭 주변에 미세한 염증들이 막 생기기 시작을 하면서, 자, 염증이 생긴다는 건 손상을 준다는 거고, 손상을 준다는 건 결국은 나중에 회복하는 과정에서 흉터처럼 약간 미세한 흉터처럼 남을 수도 있는 그런 환경들이 조성이 된다는 거죠. 염증과 섬유화 이런 반응들이 계속 생기게 되고, 이것들이 결국은 머리카락이 점점 작아지기 시작하고요. 모근 부분도 점점 사이즈가 줄어들기 시작하니까 머리카락이 숭덩 이렇게 빠지게 되는 겁니다. 자, 결국은 DHT 호르몬이라고 하는 거와 TGF-베타1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남성형, 여성형 탈모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게 되는 거죠. 자, 근데 보톡스는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하느냐라고 하는 건데요. 2010년에 50명을 대상으로 보톡스를 근육에다가 이렇게 머리에다가 주사를 150유닛들을요 주사를 했는데요. 실제로 머리 앞쪽이라든지 옆부분, 뒤앞, 뒤쪽 이렇게 해서 골고루 나눠서 보톡스를 주사를 했습니다. 2cm를 딱 고정을 해본 그 영역에서의 밀도를 조사를 해봤더니 18%나 무려 그 탈모의 머리카락의 밀도가 높아졌다는 것을 확인한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는 또 150유닛들을 똑같이 또 이렇게 주사를 하고요. 24주간의 경과를 지켜봤는데, 사진을 찍은 거와 환자의 만족도를 각각 비교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80%가 상당히 사진으로 봤을 때 아주 결과가 우수한 걸로 나왔고, 개인이 만족하는 정도는
70%에서 정말 좋은 그리고 아주 우수한 그런 결과를 보였다라는 결과 논문들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 다음 중국에서 하는 연구인데요. 50리터를 주사를 하고요. 6개월 뒤에 결과를 봤던 경우인데요. 25명에 시행을 해서요. 머리카락의 변화 수가 10% 이상 증가한 경우가 15명, 44%고요. 그 다음에 8명, 32%에서 조금 더 증가했다. 그리고 5명, 20%는 치료에 반응이 없었다라는 그런 결과들도 나와 있습니다. 한국에서 나온 논문인데요. 이 논문이 조금 재미있는 논문이에요. 18명을 대상으로 30유니트를 다시 한 번 더 두피에다가 전체를 주사를 하고 24주간 경과를 좀 지켜를 봤고요. 실제로 제곱센티미터당 머리카락의 수가 무려 5.1%의 평균 변화율을 보였다. 즉 129개에서 136개로 평균적으로 증가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이 논문에서는 보톡스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TGF-β1을 떨어뜨려 주더라라고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확인한 그런 논문입니다. 자, 그 다음 또 마지막 연구는 뭐냐면 이런 보톡스 단독으로 시술하는 것과 보톡스와 우리 피나스트라이드 탈모약을 같이 복용하는 경우를 같이 비교를 했는데요. 보톡스만 사용한 그룹에서는 머리카락 수가 평균 20.9%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약을 같이 먹은 경우는 31.3%의 변화율을 보였다고 합니다. 자, 탈모 치료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이 보톡스를 이용을 했더니 결과적으로 상당히 이런 부분들이 TGF-β1이라고 하는 물질을 상당히 감소를 시킴으로 인해서 실제로 상당히 그 기전에 대한 탈모가 진행될 수 있는 머리카락이 가늘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점점 완화시켜준다라고 하는 유의있는 결과들이 나온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가설들이 있습니다. 보톡스를 놓을 때 탈모가 있는 부분에 놓기도 했지만 탈모가 아닌 전반적으로 골고루 분명히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탈모가 좋아졌다라고 하는 논문의 결과들인데요. 그게 왜 그러냐면 실제로 머리에 영향을 주는 혈류량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되게 긴장도가 높고 나이가 들수록 되게 여러 가지 산화 손상이라든지 자극이나 등등등으로 인해서 이런 주변에 있는 우리 두피에 있는 여러 가지 근육 조직들이 있죠. 여러 가지 결합 조직들이 되게 단단해지고 되게 많이 이렇게 수축되어져 있는 상태가 되거든요. 자, 그런 상태가 계속 반복되다 보면 긴장도가 엄청 높아지죠. 자, 긴장도가 높아지면 그 주변에 미세한 염증들도 좀 일으키게 되고요. 그러한 것들이 결국은 모근에도 영향을 줘서 모근 부분에 가장 아주 미세한 엄청난 모세혈관들이 쫙 모여 있거든요. 그런 혈류량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주더라는 겁니다. 남성형 탈모에 있어서 아까 DHT가 모근 부분에 상당히 많이 분포가 되어 있다고 했죠. 근데 여기 혈류가 또 혈류량까지 사실 그렇게 좋지 않아.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안에 DHT가 되게 정체되어져 있는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톡스를 통해서 아주 결합 조직들을 긴장도를 떨어뜨려 주니까 실질적으로 그 부분으로 가는 혈액순환량들이 상당히 좋아지게 되죠. 자, 그러면 그 DHT가 정체가 되는 게 아니라 순환되면서 이렇게 씻겨 나가면서 전부 다 점점 옆으로 이렇게 좀 더 희석되는 상황들이 생기죠. 즉, 모근에 있는 DHT가 정체되어 있는 DHT도 좀 더 감소가 되고, 그다음에 혈류량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좀 희석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고 있지 않나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이론들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탈모 치료가 사실 약으로만 치료도 할 수도 있지만,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기본적으로 FDA에서 현재 승인이 가장 잘 나와 있는 거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여러 가지 결과들에 대한 데이터들을 우리가 다 해서 FDA 승인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먹는 약 피나스트라이드라든지 바르는 미녹시딜 같은 이런 성분들은 현재는 FDA 근처 승인이 되어 있는 아주 데이터가 아주 잘 확립되어 있는 거지만, 이제 이런 새로운 치료 방법들이 계속해서 시도돼서 나오고 논문이 하나씩 지금 쌓여 나가고 있다는 거는 아직은 조금 그런 근거가 부족할 수는 있지만 결과값들이 상당히 좋은 쪽으로 점점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 치료를 꾸준히 오랫동안 해야 되는 상황에서 상당히 이런 부분들을 병행했을 때 훨씬 더 좀 편하게 시술도 관리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탈모에 대한 치료의 방법들, 주사 놓는 방법들은 병원마다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저도 전체적으로 좀 골고루 주사를 하는 편이긴 하고요. 저는 보통 3개월 간격으로 주사를 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보톡스가 효과가 떨어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 시간에 또 한 번씩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을 건드려만 줘도요. 예전엔 기존에는 매주 와서 병원에 와서 치료받고 주사 맞고 뭘 해야 되는 이런 번거로움이 있던
것에서부터 좀 더 내가 한 번씩만 관리를 하더라도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잘 유지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 충분한 그런 가치가 있는 그런 시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상당히 그 증상의 심한 정도라든지 경과라든지 약을 먹었던 유무라든지 수술 정도나 이런 거에 따라서 보톡스뿐만 아니라 상당히 다양한 종류의 치료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가 보톡스다 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께 오늘 좀 더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었고, 이 보톡스의 개념이 너무 생소하고 낯설고 뭔가 뭐야 이럴 수 있는, 탈모에도 보톡스를 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오늘 말씀을 드림으로 인해서 탈모에도 이제는 보톡스를 사용하는 시대가 점점점 오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피부를 알려주는 남자, 피부과 전문의 김홍석입니다. 자, 여러분들 탈모 때문에 상당히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전체 탈모 인구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 있고요. 예전에는 40대, 50대 분들이 상당히 많았다면 지금은 20, 30대 환자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 있습니다. 탈모는요, 종류가 상당히 많은데요. 이런 남성형 탈모, 여성형 탈모, 우리 흔히 말해서 좀 머리가 이렇게 벗겨지거나 숱이 좀 많이 부족해 보이고 머리카락이 가늘어지는 특징을 보이는 이런 탈모와, 그 다음에 갑작스럽게 어떤 스트레스라든지 환경적 변화에 따라 가지고 머리카락이 한 번에 우두둑 하고 떨어지는 휴지기 탈모라는 것이 있고요. 병적인 탈모 중에 하나로 분류가 되는 원형 탈모가 있죠. 자, 그러면 이 탈모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예방할 수 있는, 그리고 좀 치료에 같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양제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뭐 비오틴이나 이런 것들은 이미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것도 많이 같이 복용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이야기 드릴 것은 바로 비타민 D예요. 비타민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소량이라고 하더라도 꼭 우리 몸의 생존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아주 적은 양의 이런 미네랄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비타민이라는 이름을 붙인 건데요. 이런 비타민 D가 실제로 우리 몸에 전신적으로 영향을 주면서 상당히 다른 장기에 영향을, 어떤 신호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호르몬의 역할을 하는 거죠.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뭐 이런 질환들 뿐만 아니라 뭐 우리 흔히 말하는 뭐 암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모든 우리가 알 법한 모든 질환에 이 비타민 D가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되어 있죠. 실제로 우리가 이러한 성인들이 비타민 D에 대한 농도를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거의 대부분 뭐 문헌상에서는 50% 정도에서 그러니까 무족하다라고 되어 있지만 저희 병원에서 이전에 한 2,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검사를 해봤을 때 무려 80%에서 비타민 D가 부족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비타민 D는 정상 수치가 30에서 100 나노그램 퍼 밀리리터가 되는데요. 실제로 30하고 100이라고 하는 숫자는 너무 그 갭이 크죠. 근데 이 안에만 범주만 들어가면 정상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좀 더 우리 몸에 있는 기능을 아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비타민 D가 한 50에서 60 정도 레벨을 기본적으로 좀 갖추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검사해보면요, 거의 대부분 이 30보다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21에서 29까지는 부족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20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에는 비타민 D 결핍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한테는 확실하게 비타민 D를 반드시 복용을 하거나 주사를 맞거나 그런 영양소나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함께 섭취를 하면서 비타민 D를 올려주는 게 중요한데요. 자, 오늘 너무 제가 서론이 길었죠. 근데 이거 왜 중요하냐면 바로 이 탈모에도 이 비타민 D가 영향을 주더라라고 하는 보고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비타민 D는요, 비타민 D에 대한 수용체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 수용체가 딱 비타민 D가 붙었을 때 세포의 기능들이 아주 활성화가 되는 역할을 합니다. 엄마 배 속에 있을 때 실제로 이 모낭의 분화에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자, 아기가 태어나고 난 이후에는 어쨌든 머리카락이 나잖아요. 자, 이 머리카락이 처음 나는 그 시점, 바로 머리카락의 주기에서 보면 성장기, 자, 모근에서부터 머리카락이 처음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이 시작 포인트가 바로 비타민 D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비타민 D가 부족한 경우는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모낭이 처음에 자라나는 것들이 시작이 안 되니까 머리카락이 나잖아요. 뭐 옛날에 구루병이라고 하는 거 한번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자, 그런 병이 있을 때 머리카락이 나지 않는 게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 비타민 D가 그래서 이렇게 머리카락의 모근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그뿐만 아니라 머리카락의 가장 겉에 있는 부분, 아우터 루트 시스라고 하는
그런 부분과 그다음 우리가 하는 피지선 이 전체 전부 다 이러한 비타민 D 수용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비타민 D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들이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 휴지기 탈모 때는 상당히 많은 급격한 스트레스가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몸의 신체적인 에너지의 소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을 뿐 아니라 여러 가지 밸런스가 깨지는 그런 현상들도 생기죠. 자, 그런데 검사를 해보니까요, 이런 비타민 D 수치가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더라라고 하는 결과들이 있으면서, 그러면 이러한 환자분들한테 비타민 D를 아주 고용량 치료를 했을 때 결과들을 보니까 상당히 많이 이런 것들이 보존된다라고 하는 논문 결과들도 나와 있습니다. 이런 휴지기 탈모가 있을 때 기본적으로 비타민 D를 5만 유닛들을 무려 1에서 3개월간 매주 이렇게 투여를 하고 난 뒤에 다시 이것들이 재발하지 않게끔 800에서 2000 유닛들을 유지하는 요법으로 주니까 상당히 이런 탈모에 대한 효능이 있더라라고 하는 보고 결과가 나오기도 했고요. 한 연구에서는요, 20만 유닛들을 2주 간격으로 한 3개월 정도 줬더니 이 휴지기 탈모에 상당히 효능이 있더라라고 하는 보고 역시 있습니다. 즉, 이 비타민 D가 의외로 상당히 이런 탈모에 효능이 있다. 특히 갑작스럽게 머리가 빠지는 휴지기 탈모에도 효과가 있더라라고 하는 보고가 나온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남성형 탈모, 여성형 탈모처럼 머리카락이 가늘어지는 경우, 특히 이러한 경우에 보니까 이 비타민 D 수치가 상당히 낮아져 있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보고도 있고요. 그리고 이 비타민 D 수치가 낮았을 때 똑같이 탈모가 진행되더라도 그 탈모의 정도가 훨씬 더 심하게 진행될 뿐만 아니라 그다음 좀 더 나이가 좀 더 빠르게 진행되는 그러한 경향과도 연관성이 있다라고 하는 보고들이 나오고 있죠. 자, 그 다음 우리가 또 많이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바로 원형 탈모인데요. 모근을 우리 몸 스스로가 공격해서 생기는 질환, 바로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원형 탈모가 생기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세포 중에 하나가 바로 비만세포, 마스트셀이라고 하는 세포입니다. CD8 T셀이라고 하는 이 세포가 있는데, 이 면역세포와 두 개가 반응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물질들이 막 분비가 되기도 하고, 이 마스트셀이 또 CD8 포지티브 T셀을 자극하는데, 이 CD8 포지티브 T셀이 바로 이 모근을 공격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결국 이 마스트셀을 좀 더 안정화시켜주면 그 다음 단계 것도 안정화가 될 것이고, 그러면 이것들이 공격하는 것들이 훨씬 더 주니까 원형 탈모가 생길 수 있는 빈도도 훨씬 더 낮아질 수밖에 없죠. 이 마스트셀을 진정해주는 것, 좀 안정화시켜주는 게 바로 비타민 D의 역할입니다. 자, 그래서 이 비타민 D에 대한 원형 탈모는 이런 우리 혈중에 있는 비타민 D 수치나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보다 요즘 우리가 건선이라든지 이런 치료제 보면 비타민 D 연고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칼시포트리올이라고 하는 이런 비타민 D를 활용한 성분들을 직접 발랐을 때 실질적으로 이 원형 탈모가 상당히 많이 개선되더라라고 하는 이런 논문들이 실제로 이 비타민 D가 원형 탈모에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연구 결과들이 좀 나오는 것들이 좀 한계점들은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단발성도로 연구가 다 좀 진행이 됐고, 그렇게 연구가 될 때 많은 수들이 나와 있는 대규모가 아니라 아주 소규모의 연구들이 좀 모여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아직은 좀 더 많은 데이터들이 필요하다는 분명한 한계점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러한 연구들이 꾸준히 나온다는 것은 일단 비타민 D가 분명히 과학적인 증거로 봤을 때도 충분하게 탈모의 호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보조요법으로서 상당히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섭취하거나 주사를 맞는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함께 잘 활용하신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비타민 D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해서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 또 어떻게 해요? 중요하니까 또 많이 먹어야지. 무조건 많이 또 과하게 먹는 경향이 있어요. 비타민 C를 고용량으로 먹었을 때 생기는 이런 부작용들이 있지만 상당히 좋은 효과를 기대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30에서 100이라고 하는 이 정상 범위 수치를 넘어서게 되면 독성 레벨로 넘어가요. 그래서 실제로 너무 과하게 섭취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여러분들의 비타민 D 수치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사실 가장 정확한 부분이고요. 내가 매번 병원 가가지고 사실 검사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80%에서 부족이나 결핍이 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용할 때 비타민 D 우리가 영양제를 사보면 하루에 1000IU, 2000IU 이렇게 표지에 적혀 있죠. 보통 저는 처음엔 한 5000IU 정도를 좀 섭취를 하는 것을 좀 권하고요. 보통 한 달 정도에서 2달 정도를 섭취하고 난 뒤에 좀 낮추어서 이렇게 복용을 하시는 것도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좀 우리가 흔히 말해서 예상만 하고 사실 가기는 조금 걱정된다 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한 3000 IU 정도를 좀 복용을 쭉 꾸준히 하시고 난 뒤에 좀 용량을 낮춰서 복용하시는 방법들을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도 이렇게 음식을 통해서 영양소를 통해서 섭취도 하긴 하지만 사실은 원래 비타민 D는 햇빛으로 자외선을 받게 되면 스스로도 합성이 되는 그런 원료이기도 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비타민 D를 또 합성을 하기 위해서 햇빛에 계속 노출을 시킬 수는 또 없는 노릇이고, 그런 분들 역시 생각보다 비타민 D 수치가 혈중에서 수치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복용을 꾸준하게 하시는 것들을 상당히 제가 권해드리고, 한 번 정도는 중간에 한번 피 검사를 하셔가지고 비타민 D 수치의 나의 레벨이 어느 정도 와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탈모 상당히 오랫동안 치료해야 되고 관리해야 되고 꾸준히 해야 된다면 이왕이면 좀 그랬다더라 라고 하는 포인트들보다 점점점 이런 데이터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 것들을 근거로 삼아서 차근차근하게 좀 더 여러분들이 좀 과학적으로 해나갈 수 있다면 좀 더 이게 올바르고 바람직한 그런 방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탈모 사실 여러분들 뭐 다 잡을 수 없고 안 생기면 제일 좋지만 예방을 하고 치료를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한다는 거 너무 잘 알고 있고, 여러분들의 그런 노력이 헛되지 않는 그런 방법으로 좀 갈 수 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자, 오늘 내용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